네, 안녕하세요. 율촌 노동팀에서 근무하는 송연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경영노동포럼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혹시 발표 진행 중에 실수가 좀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의 발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불법 파견의 최신 문제에 관한 점입니다. 준비한 세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회 하청과 불법 파견, 그리고 자회사 고용을 통한 직접 고용 의무 이행, 이렇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하청과 불법 파견의 문제입니다. 이 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2015년 2월에 5가지의 판단 요소를 제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기준은 크게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주로 살펴보실 만한 부분은 동그라미 1번과 특히 2번인데요. 1번 요소는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은 그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뤄서 공동 작업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요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이슈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3번 요소는 협력업체가 인사노무 관리를 독립적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고, 4번 요소는 도급계약이 목적이 특정되어 있고 협력업체에게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요소는 그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 조직으로서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특히 2번이 오늘 문제되는 이유는 최근에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결들이 계속해서 선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요. 판례가 들고 있는 1번 요소는 근로자 파견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2번 요소, 즉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1번 요소와 함께 근로자 파견 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라는 판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하청의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죠. 이 사회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급인의 작업 공간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이고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도급인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되기 때문에 사회하청의 경우가 특히 동그라미 2번 요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대법원 판결 하나, 하급심 판결이 하나, 이렇게 두 건이 선고가 된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두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안은 현대위아 사건입니다.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공장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왼쪽에서 보시는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사내하청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공장에서는 현대위아 직원들이 가공 라인에서 가공 업무를 마치면 협력업체에서 그 가공된 것을 넘겨받아서 조립 라인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된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외주 업체에서 만든 엔진이 이 공장으로 들어오면 이 공장 안에는 현대위아 직원들이 가공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협력업체 직원들만 조립 라인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공장과 2공장을 비교해서 보시면 2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공 업무를 하는, 즉 하나의 이렇게 조립 라인에 있는 현대위아 직원들이 별도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법 파견이 인정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사안에서는 1공장과 2공장에 속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불법 파견을 주장하면서 소재기를 했고,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1공장과 2공장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모두 판단을 하여야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가지 요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즉,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사내하청의 경우이든 사회하청의 경우이든 가리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이 5가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1번 요소, 즉 원청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치를 하면서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늘의 핵심 쟁점이 이제 동그라미 2번이니까 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반면에 이 하나의 작업 집단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원청과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고 있느냐,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이 제시하고 있는 계획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생산 계획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원청이 계획한 생산 일정에 연동해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은 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즉 대법원은 여기에서 사내하청의 경우였던 1공장 그리고 사회하청의 경우였던 2공장의 경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설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번, 4번, 5번 요건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겨서 말씀을 드리면 3번에 관해서는 원청이 민사노무에 개입을 한 바가 있고 또 4번, 즉 도급계약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도급계약이 없는 업무를 수행을 했다. 끝으로 5번, 독립적인 사업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지 못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1공장과 2공장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해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비교해서 보실 만한 두 번째 사례를 같이 보시면요. 두 번째 사례는 현대 모비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2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색의 X업체 공장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표시된 협력업체입니다. 모비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현대위아 사건과도 구별해서 보시면 또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의 현대위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체는 현대위아의 공장이고 거기에 다만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만 있었다 하는 사안이었다면 이 현대모비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체도 현대모비스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현대모비스 공장은 따로 있고요. X업체라고 하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공장에서 X업체 직원들이 포장 업무를 수행을 하면 거기에 문제되는 노란색 협력업체 직원들이 가서 포장 업무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안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협력업체 노란색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X업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현대모비스 공장도 아니고 현대모비스 직원들도 없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 파견이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안에서 법원은 무엇이라고 판단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우선 근로자 파견 판단에 관한 5가지 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굵게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1번 요소, 즉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느냐가 근로자 파견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아래 박스에 있는 비교 판결과 비교해 보시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이 비교 판결에서는 1번과 더불어서 2번도 핵심적인 징표다라고 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핵심은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다라고 전제를 하고 세부적인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판단 과정은 앞에서 보신 현대위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상세히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 사안이 현대위아 사건과 조금 다른 점은 이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현대모비스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해도 성질상 현대모비스와 유기적인 협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 현대모비스의 사무실이나 공장이 아닌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업무 자체가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으면 그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왜 현대 모비스의 작업장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도 이게 불법 파견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협력업체가 자기네들 작업장이 아니라 그 작업장에서 근무했던 것이 결국 현대 모비스의 필요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한 거다. 작업 위치를 결정짓는 데에도 현대 모비스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근무할 수도 있었다, 저기서 근무할 수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들이 결국은 모두 현대모비스가 보기에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 업체의 공장에 가서 작업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사내 도급이 아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현대모비스의 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요소, 4번 요소, 5번 요소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고 불법 파견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현대 위아 사건과 현대 모비스 사건, 이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같이 보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좀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법원이 지금까지는 사회 하청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내 하청이 문제되었던 전형적인 사안들과 같은 법리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 위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1공장은 사내 하청, 2공장은 사회 하청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공장과 2공장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장소적인 개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기성이나 연계성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보셨던 현대 모비스 사건 같은 경우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휘 명령이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공동 작업을 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2번 요건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작업 집단이다라고 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결국 세 번째인데요. 이 도급개혁 운영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회하청에서도 근로자 파견 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5가지 요소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정도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사회하청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의 위험이 낮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사회하청의 경우에도 적법한 외주업체로서의 실질을 갖춰서 운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입니다. 뭐 사내하청이든 사회하청이든 어떻게든 해서 불법 파견으로 판단이 되면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직접 고용 의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파견법에 관련 조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불법 파견으로 판단이 되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해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제2항에서 그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면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회생이나 파산, 천재, 사변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랑 거리가 있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파견법상 불법 파견으로 판단됐을 때의 해결 방안은 직접 고용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받아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인데 자회사를 통한 그 직접 고용은 과연 1번이냐 2번이냐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킨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왜 이런 의문이 발생하는지를 좀 면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에서 2017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이 자회사 전환 방식을 이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소개를 했고요.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직후에 이제 파리바게뜨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에서의 뭐 합의, 노사 그리고 뭐 가맹점주 협의회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결한 방식이 자회사 설립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8년도 1월에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냅니다. 그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건데 자회사에 이 불법 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다. 그리고 아래 밑줄을 보시면 이것이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 라는 입장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자회사 설립 방식을 통해서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공공기관을 위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뒤로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지난 1년간의 기사들을 자회사라는 키워드로 좀 검색을 해본 건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회사에 전환된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져서 최근에 하급심 판결이 2건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사안은 한국전력공사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가 있었고 이 협력업체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불법 파견 판단에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로 직원들이 전환이 되었고 이 자회사인 한전 FMS는 기존의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전환 후 소재기 케이스라고 적어뒀죠.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전환된 이후에 이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다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는데 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법원은 한국전력공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은 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나온 내용은 뭐 정책적인 내용들이고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 원고들은 자의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서 피고로부터 즉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한전 FMS로 전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받아서 이행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은 그중에 첫 번째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즉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것이 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자회사로 전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판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비슷한 사안 하나가 더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두 번째 사안은 한국도로공사 사건인데 구조 자체는 앞서 보신 것과 다르지 않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재기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자회사 전환이 있었다는 점 정도가 앞서의 사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합니다. 중간 단락의 붉은 글씨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전적, 여기선 전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법리를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래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도 못하고 직접 고용 의무 이행 청구도 못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이 도로공사 사건에서의 설시도 앞에서 보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록 1심 법원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지금 두 건의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시사할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법리가 아직 탄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력업체를 사직하고 자회사에 취업한 것이 과연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이냐 혹은 법에서 요구하는 다른 길인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누구로부터의 전적인가? 법원 특히 첫 번째 판결에서는 원청에서 자회사로 전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단 하루도 원청 소속 근로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을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 자회사로 넘어간 이 근로자들을 원청으로부터 자회사로 전적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고요.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받은 적도 없거니와 대법원 판결 중에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는데 협력업체에서 사직한 것 혹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당한 것 이것은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의로 협력업체에서 사직하고 자회사로 넘어갔잖아. 이거 혹시 반대 의사 표시 아니야? 라는 물음에도 꼭 그렇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법상 요건을 갖춘 실무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뭐 자회사 전환 동의만을 받고 실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적의 요건을 정말 법 기술적으로 충족하려면 모회사에 직접 고용이 됐다가 거기서 자회사로 전적하는 그런 이중의 소속 변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법기술적인 방안인 것 같고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보다는 이 자회사 전환 동의랑 별개로 모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 그리고 각종 소송에 대한 부재소 합의를 담은 동의서나 확약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자회사 전환 이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회사 전환이 결국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과거의 문제이지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자회사로 전환된 날까지의 손해배상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실제로 법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전환된 이후에 그럼 자회사는 뭐냐? 결국 자회사도 또 다른 협력업체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자회사 자체도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도급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결국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정리하면 다음에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1번 이슈인 사회하청과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사회하청이라는 사정 그 자체가 불법 파견의 위험을 현저히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사내하청과 마찬가지로 적법 도급 운영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셨던 자회사 이슈에 관해서는 종래의 자회사 전환 절차를 전적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도 꼭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 전환을 할 때는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확인을 받고 특히 전환된 이후에는 자회사가 종전협력업체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